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0월 31일 화요일이고요.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시간 정말 빠릅니다. 네. 오늘도 유용한 정보로 꽉 채웠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가장 먼저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수도권과 영서에는 구름이 많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맑은 하늘 보이면서 완연한 가을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빨라서 참 아쉽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자세히 전해주세요. 오늘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까지 벌어질 텐데요. 네, 옷차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까지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낄 텐데요. 200m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하시고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내륙과 산간 그리고 경북 내륙은 아침 기온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곳곳에 서리가 내리기도 하니까요. 농작물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 함께 보시죠. 서울 13.1도, 대전은 11.2도, 대구 7.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쑥 오르겠는데요. 서울 21도, 대전 22도, 대구는 23도를 보일 전망입니다. 네, 수도권과 충청은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보일 텐데요. 환기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요. 호흡기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가짜 후기입니다. 한 배달업체 앱에서 허위 리뷰를 작성하거나 앱을 악용해서 깡거래를 시도하던 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네, 근데 리뷰는 음식을 시켜 먹은 소비자가 작성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자영업자에겐 굉장히 중요한 관리 요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가짜 후기를 써주는 업체가 등장했다는 얘기죠. 맞아요. 우리가 배달 앱에서 식당을 고를 때 잘 모르겠으면 좀 리뷰를 확인하기도 하고, 그럼요. 네. 그래서 가게 사장님들은 이 리뷰를 조금이라도 더 좋게 얻으려고 보너스 음식까지 주면서까지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하죠. 그만큼 이 리뷰가 매장 선택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이 일당들은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서 다수의 배달 앱 아이디를 매입했고요. 아르바이트를 동원해서 허위 리뷰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배달앱 운영업체에서 2018년부터 리뷰 조작 업체와 깡거래 업체들에 대해서 경고, 고소를 진행을 했더니 현재까지 11개 업체에 벌금형부터 징역형에 달하는 처분이 내려졌고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가짜 후기에 소비자들이 속을 수도 있는 거고 업체 측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대응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무슨 깡거래? 깡거래는 네. 뭡니까? 그러니까 깡거래라고 하면 아마 제일 먼저 카드깡 먼저 생각하실 네. 거예요. 바로 그런 방식입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먼저 긁어버리고 추후에 자기는 현금으로 받는 건데 이걸 요즘은 이런 카드뿐만이 아니라 휴대전화 게임 소액 결제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이렇게 배달 앱에까지 진출을 한 겁니다.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또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빼가면서 이제 엄연한 금융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깡거래를 발생시킨 회원을 이 배달앱 업체는 차단을 하고 업주에 대해서도 광고 중단과 영구 계약 해지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카드깡은 오래된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선가 수법이 새롭게 등장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플랫폼이 늘어나고 거기로 옮겨가는 거라고 보는 게 맞겠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환경에 부딪혔을 때 기존의 문제들을 좀 접목해보고 대비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참 여러 가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가짜 리뷰 우리가 얘기했는데 가짜 리뷰 보면
소비자하고 업체하고 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확실하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단속하고 해야 되겠다 싶네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 노후 대비입니다. 2030 세대 10명 중 6명은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수단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소득 대체율 등을 고려했을 때 국민연금은 노후 대책으로는 아직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연금 고갈이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도 노후 대책이 국민연금입니다. 네. 이게 더 의외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연금 고갈된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는 국민연금 내기 불안하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의외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하지만 통계청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19세에서 29세의 55.9%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고요. 이 중에 60.3%는 주된 준비 방법으로 이 국민연금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30대부터 50대 60% 이상이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서 모든 연령대에서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대비 수단으로 여기는 비중이 높아진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대비책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대비를 할 여력이 없고 국민연금을 바라보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 대책으로 노후 대책으로 삼기엔 이게 역부족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OECD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평균 임금 가입자의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31.2%입니다. 그러나 OECD 평균 공적연금 소득 대체율보다 10% 낮은 수치인 거고요. 여기에다가 실제 가입 기간까지 반영을 한다면 더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 예상 연금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좀 알아볼까요? 네, 이 국민연금연구원이 2021년 발간한 국민 노후보장 패널 조사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월 최소 생활비는 개인당 약 124만 원이었고요. 적정 수준 생활비는 177만 원 수준입니다. 이 정도 있으면 살만하겠다 하는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2050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1985년생으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소득 대체율이 26.2% 나오고요. 현재 가치로 약 75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추정한 최소 생활비의 약 60%, 적절 생활비의 약 42%에 불과하고요. 근데 퍼센트 비교를 안 해봐도 딱 봐도 부족해 보이죠. 예, 그때 되면 화폐 가치도 또 다를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 결과 사람들의 심정은 그래도 국민연금이다. 짚어주신 것처럼 긍정적으로 뭐 볼 여지도 있겠지만 실상 사실은 불안해하면서도 개인연금을 따로 묶어두거나 넣을 여유가 없다는 얘기인 거겠죠. 예. 그리고 또 아무리 금액이 부족하더라도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 하나에 의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이게 국민연금이 내 노후를 전적으로 보호해 줄 것이다.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방법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 연이자 3,000%입니다. 사회 취약계층에 연 3,000%가 넘는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에 나체 사진을 유포하고 협박해온 악질 불법 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저는 제가 뭐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네. 연이자 3,000%. 3,000%. 아. 말이 안 되거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체 사진을 유포 및 협박해온. 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도 아까 전에 3,000%의 발음을 잘 못했어요. 익숙하지 않은 그러니까요. 이율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소액대출 홍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연 3,000% 이상, 더 많게는 13,000%까지도 이자를 매겼고요.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한 뒤에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사람들이 협박해서 약 2억 3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가 총 83명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 게 대부분 청년과 사회 취약계층이었고요. 추심 과정에서는 피해자들의 가족이나 지인에게까지 손을 뻗쳐서 나체 사진을 유포하고 네가 대신 변제해라 이렇게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일당 11명을 검거하고 그중에 사장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영화에나 나올 그러니까요. 법한 얘기인데 진짜 말이죠. 악질이네. 예, 이게 지금 당장 돈이 급하니까 급한 대로 그걸 쓰고
바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네. 이자에 이래가지고 3,000%가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거 지속적으로 또 단속을 해야 되겠는데 네. 자꾸 이런 일이 생깁니다.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는 제사 계획 없을 무입니다. 제사 음식과 형식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성인 중에 절반 이상이 앞으로 제사를 지낼 계획이 없다고 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시대가 변하면서 제사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는 건 좀 느껴지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가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재래문화 관련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실시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55.9%가 앞으로 제사를 지낼 계획이 없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제사를 지내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응답자의 41.2%가 간소화하거나 가족 모임 같은 형태로 대체하는 게 좋다라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제사를 계속 지낼 계획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조상을 기리기 위해서, 가족 교류를 위해서 등을 이유로 들었고요. 이 제사 지내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수 음식의 간소화를 가장 많이 꼽았어요. 복잡하긴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요새는 피자 올리시는 분들도 종종 눈에 띌 정도로 네.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런 만큼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도 이런 조사 결과와 현대 사회의 특성, 이런 변화해가는 특성 등을 반영해서 현대화 제사 권고안을 다음 달 2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 가족들 모여서 고인을 기리면서 평소에 고인이 좋아하셨던 음식 나누고 네. 또 고인과 함께 했던 그때의 추억담 같은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기리고 이렇게들 가는 것 같아요. 예. 저희 집도 토스트하고 커피 올리거든요.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주 초였을 거예요, 아마도. 네. 날이 갑자기 추워져서 제가 감기 걸리면서 병원에 갔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들은 말이 술 마시지 마라, 운동해라, 스트레스 받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생활 습관만 제대로 고쳐도 네. 걸리지 않을 병을 그냥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일상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하우스 지금 확인하시죠.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이종환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주제가 뭡니까? 그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옛날에 몸이 1000냥이면 네. 이 부위는 900냥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저는 얼굴이 900냥인데요. 네. 정답입니다. 아닙니다. 눈이 900냥 아닙니까? 정답입니다. 그만큼 눈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 중 하나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흐릿하고 침침한 눈, 백내장입니다. 백내장. 백내장이면 눈이 하얗게 되는 질환인 거죠? 그렇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 네. 우리 눈의 검은 동자와 홍채 뒤에는 투명한 안구 조직이자 사진기의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가 존재하고요. 이 수정체는 눈의 주된 굴절 기관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눈으로 들어온 빛은 수정체를 통과하면서 굴절되어 망막에 상인을 맺히는데 백내장은 이러한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게 되면서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질환을 말하는 거죠. 백내장의 증상은 어떻게 됩니까? 수정체의 혼탁의 위치와 정도, 범위에 따라 다양한 정도의 시력 감소가 나타나는데요. 부분적인 혼탁이 있는 경우에는 한쪽 눈으로 봐도 사물이 두 개로 겹쳐 보이는 복시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수정체의 중심부가 딱딱해져 굴절률이 증가하게 되면 근시 상태가 되면서 근거리가 이전보다 잘 보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노안 때문에 잘 안 보이던 게 잘 보이면은 이 백내장 때문인가요? 정밀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럴 위험성도 있어요. 백내장이 걸리면은 결국 이제 실명하는 건가요? 땡! 아닙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백내장에 걸렸음에도 치료 없이 방치하면
수정체 혼탁이 심해져 실명까지 이를 수 있는 건 맞고요. 특히 말기 백내장일 경우에는 혼탁해진 수정체가 팽창에 동공을 막고 안압도 올려서 시력 장애가 생길 수가 있고 그 외에 안통, 두통, 충혈까지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실명 질환인 녹내장까지 나타나서 시신경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제가 담당했던 80대 남성 환자분의 경우에는 최근 6개월 전부터 거의 안 보이셔서 내원하셨는데 검사 결과 말기 백내장 상태였고 급하게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죠. 이렇게 무시무시한 백내장은 왜 생기는 거예요? 선천성 백내장은 대부분 원인 없는 경우가 많고요. 유전성이거나 태내 감염, 즉 자궁 내 태아액에 발생한 감염일 때 또는 대사 이상으로 인해 생길 수가 있고요. 호천성 백내장은 나이가 들면서 발병하는 노년 백내장이 가장 흔하지만 외상이나 당뇨와 같은 전신 질환, 눈 속의 염증에 의한 백내장이 생길 수도 있어요. 백내장을 겪는 사람도 많이 있나요? 그럼요. 백내장의 2020년 환자 수는 140만 3천 명인데요. 4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0%나 늘었죠. 또 2021년 주요 수술 통계 연보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건수는 인구 10만 명당 1,476건으로 33개 주요 수술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앓고 있고 그래서 치료를 하고 있죠. 노안 증상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노안인지 백내장인지 이게 헷갈릴 것 같거든요. 그 병원 가기 전에 간단하게 알아볼 방법이 있나요? 제가 백내장 자가 진단법 준비해 왔는데요. 최근에 나타난 변화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네. 1번 40세 이상이다. 2번 눈앞에 먼지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인다. 3번 가로등이나 자동차 전조등의 빛이 퍼져 보인다. 4번 먼 곳에서 가까운 곳, 가까운 곳에서 먼 곳을 볼 때 초점이 빠르게 바뀌지 않는다. 5번 눈을 자주 비비거나 찡그린다. 6번 눈이 자주 침침하고 색깔 구별이 힘들다. 7번 사물이 2중 또는 3중으로 겹쳐 보인다. 8번 30cm 정도 거리에 있는 노란색 글씨가 잘 안 보인다. 9번 가까운 물체가 갑자기 더 잘 보인다. 저는 뭐 해당은 없지만 부모님이 한 2개, 3개 정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중 3개 이상 항목에 해당한다면 백내장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그럼 백내장에 걸리면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거랬죠? 그렇지는 않고 백내장 초기라면 약물을 사용해서 백내장의 악화 속도를 늦출 수는 있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하지 않는다면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경과 관찰을 하고요. 네. 근데 약물 치료만으로는 혼탁해진 수정체가 다시 맑아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 백내장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편하시다면 수술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수술은 혼탁이 생긴 수정체의 내용물을 제거하고 개개인의 시력 도수에 맞는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인데요. 이러한 넣어준 인공 수정체는 영구적이고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한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럼 백내장도 예방할 방법이 있습니까? 외상에 입어 생기는 외상성 백내장의 경우 눈에 외상이 있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백내장은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완치할 수 있는 질환인 만큼 번거롭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통해 1000량 중 900량인 눈 건강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 건강 진짜 잘 지켜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백내장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신 이종환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입속 건강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주태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아주 어렸을 때의 습관이 나이 들어서까지 영향을 준다는 뜻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치아 건강에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3살 지하 80까지 간다 소아우식증입니다. 소아우식증이요? 이건 뭔가요? 15세까지의 아동인 소아에게 생기는 우식증, 즉 입안에 서식하는 세균이 아이 치아 표면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나 당분을 분해하고 이때 생기는 산성분에 의해 치아의 범랑질, 상아질 등이 손상돼 충치가 생기는 걸 말해요. 충치는 단 걸 많이 먹으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치아우식증은 치아, 세균, 당분, 시간이라는 4가지 요소가 작용하여 생기는 질환인데요. 이런 공통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우식증의 위험도는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구강 내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치매 유효 성분과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치열이 불규칙하거나 치아 간격이 충분하지 않아서 양치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도 소아 우식증의 위험도가 커지죠. 우식증이 곧 충치라고 하셨는데 증상이 시리고 아픈 거겠죠? 맞아요. 손상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우식증의 주요 증상은 치아 통증입니다. 무엇보다 유치에 우식증이 생긴다면 영구치에 생겼을 때보다 증상이 더 빠르게 악화하는데요. 증상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영구치의 치아 맹추를 방해해 치열이 나빠질 수도 있고 잇몸이나 치조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심하면 발치까지 해야 할 수도 있고요. 제가 담당하던 5세 환자의 경우에도 유치의 인전면 우식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1년 반 뒤 뿌리만 남은 상태로 악화되었더라고요. 할 수 없이 발치 후 교정 장치를 해야 했죠.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는데요. 아이들의 우식증의 경우가 흔한가요? 아무래도 그런 편입니다. 2021년 기준 연령대별 치아 우식증 환자 수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 인원 637만 394명 중 9세 이하가 약 135만 명인 21.2%로 가장 많았고 10대 16.1%, 20대 12.0% 순이었어요. 평생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치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소아 우식증의 경우 치료법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충치가 심하면 흔히 이를 때운다고 표현하는 수복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복 치료는 치아의 썩은 부분을 제거하고 레진이나 글래스 아이너머 등의 충전재를 덮어 씌우는 방법으로 손상된 치아의 저작 기능을 회복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고백할 게 있는데 제가 나이가 이제 45살인데도 아직도 치과에 그 이 소리만 들으면 너무 무서워요. 이거 어쩌죠 이거?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사실 어른도 겁내는 곳이 치과입니다. 하물며 아이들은 더 두렵겠죠. 낯선 사람, 낯선 도구, 또 시끄러운 소음들이 아이들에게 편안할 리가 없으니까요. 이런 때일수록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설명해주고 또 억지로 치료하지 않되 아이들의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분이 있으시니 잘 아실 거예요. 아이는, 특히 요즘 아이들은 어른의 마음대로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이 역시 독립적인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우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준 후에 치과 치료를 하는 것이 치과 치료를 두려워하는 아이들의 정서적인 측면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아버지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아 우식증의 예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우식증의 원인인 세균은 탕후루, 아이스크림 등 당분이 많은 음식을 가장 좋아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단맛에 노출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단 음식을 섭취 후에는 꼼꼼하게 양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교육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옆에서 함께 양치하면서 올바른 양치법을 지도하는 것이 좋고요. 또 음식을 입안에 너무 오래 물고 있으면 음식 찌꺼기가 치아 사이에 남아 우식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식사 시간 역시 너무 길어지지 않게 조절해 주세요. 정말 아이들 말 잘 듣게 해서 우식증 걸리지 않게 예방도 잘하고 치료도 잘해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주태양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 네, 소중한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그리고 속마음까지 속속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엄마 코칭 샤론 쌤, 이미애 코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샤론 코치 이미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재현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재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까요? 주제 영상 보여주세요.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될 이 대입제도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지난 10일이었죠.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발표됐는데요. 교육계 파장이 상당합니다. 2028년이면 지금으로 따졌을 때 이제 중학교 2학년, 그렇죠? 2학년 학생들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저희 집 아이가 지금 2008년생이고 중3이라 현역 입시 마지막 그러네. 학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개편안 발표했을 때 정말 문자 알림이요. 막 입시 설명회 알림이 막 오는데 너무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일단 생각했어요. 이거는 재수 없이 현역으로 가야 한다. 왜냐면 너무 많이 달라지니까. 네. 예. 이게 불안하더라고요. 계속 이게 바뀌니까 네. 기다려봐 또 바뀌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중학교 2학년부터 해당이 되고요. 골자는 수능 시험에서 선택 과목을 없앤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또 모든 학년에서 5등급 상대 평가로 바뀐다. 이게 큰 틀인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왜 하필이면 우리 중2에게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기본을 알면 쉬운 건데요. 교육과정은 6년마다 한 번씩 크게 바뀝니다. 그리고 대입 4년 예고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2 학생들에게 만일에 대입이 바뀐다 알려줘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중2는요, 고1 때가 2015 고교 학점제가 적용되는 또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2들은 2028에 대입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바뀌는 거니까 왜 이 아이한테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이런 거다. 원래 6년마다 이런 거다. 바뀝니다. 네. 근데 그 고교 학점제 말은 참 많이 들어봤는데. 네. 그럼 이게 이제 대학 다닐 때 저도 원하는 과목 수강 신청해서 들었었잖아요.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같은 될까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학도 학점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고 또 학점을 다 이수해야지 졸업하잖아요. 네. 이제 우리 학생들은 고등학교 입학을 하고 출결에 문제가 없으면 그냥 대부분 졸업을 했는데 지금 학생들은 192 학점을 따야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개인별 맞춤법 교육이에요. 맞춤식. 그거는 학생의 지금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 아이의 진로에 맞게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1 때는 공통 과목으로 전체를 다 공부하고요. 고2부터는 이제 선택 과목을 하는데 선택도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를 그렇게 도입을 하고 그걸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수능 개편안이 따라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는데 네. 어떤 내용이 달라진 겁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제 우리 문과, 너 문과야, 나 이과야. 네. 없어지는 거예요. 네. 합쳐져요. 그래서 문과, 이과도 합쳐지고요. 인문, 자연, 예술, 체육이 공통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제.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이 교양으로서 알아야 될 걸 다 공부해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 현재 수능에는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공통 과목으로 바뀐다는 건가요? 지금은요. 국어가 있으면 공통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뭐 언어와 매체, 그다음에 화법과 작문 이런 식으로 골랐어요. 그리고 수학도 공통이 있고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 그다음에 미분, 미적분, 그다음 기하 골랐는데 이제 이런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 공통 국어, 공통 수학이 있고요. 사회도 9과목이 있었는데 통합 사회. 그다음에 과학도 8과목이 있었는데 통합 과학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동일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 영, 수, 뭐 한국사, 사탐. 아니 그러니까 사탐 이런 이과생들도 네. 사탐해야 되는 거고 네. 문과생들도 과탐해야 된다. 이런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수능을 이제 볼 때 통합형 과목 체계였거든요. 그때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그다음에 과탐, 사탐, 한국사 요거를 이제 문과, 이과 계열 없이 공통으로 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한다면 제2외 국어 정도? 그 정도 선택을 하고 이제 공통으로 봤는데 그때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지금 중2부터. 그러니까 지금은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하면 됐는데 이제 중학교 2학년부터의 학생들은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이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사실은 고1 과정은 수능 범위가 아니었어요. 고1 과정. 오히려 고2, 고3이 수능 과정이었는데 이게 고3이 되면서 이 아이들은 자기가 선택한 과목이 다른 거예요. 기존 학생들과. 그렇기 때문에 수능은 솔직히 아래로 내려왔다.
고1로 내려와서 탐구 같은 경우도 원래는 문과 아이들은 사회 과목, 사회 탐구에서 선택을 해서 2과목을 했는데 이제 그게 다 없어지면서 통합 사회 다 들어야 되고 통합 과학 다 들어야 됩니다. 근데 국어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공통 국어 안에 화법과 언어, 그다음에 독서와 작문, 문화 이래서 믹스돼 있습니다. 수학도 대수, 그다음에 미적분 1, 확률과 통계가 또 믹스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크게 보면요. 쉬운 수능, 그다음에 학년은 내려왔다, 그리고 문이과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교육의 파장이 크긴 합니다만 교육부에서 뭐 더 나쁘게 하려고 이런 거 바꾼 건 아닐 그럼요. 거잖아요. 네. 분명 더 좋아지게 하려는 건데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왜일까요? 지난번에 이제 그 교육부 발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통 과목하고 선택 과목이 있을 때 선택 과목을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친구는 유리하고 어떤 친구는 분리했어요. 이걸 없애고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9월에 약간 모의 수능이라는 게 모의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평가원에서 하는 시험인데요. 과탐을 누구는 물리를 하느냐, 물리는 지구과학 하느냐에 따라서 표준 점수라는 평가 점수가 20점이 차이가 나요.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학생들은 쉬운 과목만 하는 거죠. 점수 따기 쉬운 과목. 근데 대학 입장에서 볼 때는 네가 우리 학교에 오려면 우리 학과에 오려면 이걸 꼭 공부해야 돼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해야 될 것들.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랍어를 가르치는 학교는 없는데 수능에서 제2외국어는 아랍어를 제일 많이 봅니다.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꼭 해야 될 것들, 그래서 공통 과목으로 대체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은 공통으로 가고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당장 급한 게 내신이 될 텐데 그 중학생부터 대비해야 되는 내신은 또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내신도 기존에는 9등급으로 나눈 상대평가, 그다음에 절대평가에서 막 믹스해 있었어요. 그리고 상대평가도 9등급이 아니라 5등급, 3등급 막 있었어요. 이제는 다 똑같아집니다. 다 5등급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러면 5등급의 의미가 뭔가 이랬더니 예전에는 1등급이 4% 이렇게 됐었어요. 이제 5등급이 되면 1등급이 10%가 됩니다. 표를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1등급은 10% 이내, 2등급은 34%, 그다음에 3등급은 66, 4등급은 90, 그다음에 마지막이 5등급인데요.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절대평가 A와 상대평가 1등급, 5등급이 병기됩니다. 이 병기라는 게 저 좀 궁금한 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중3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인데 지금 이제 바뀔 때 같은 성적표 안에 상대평가랑 절대평가가 이제 다 표시가 되는 거란 말씀이신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상대평가는 10% 안에 들면 1등급이죠. 90점 이상이면 A예요. 그런데 이 학교에 A가 많은 거예요. A가. 내가 90점 이상이지만 나는 비율로 따졌을 때 15%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는 이 아이는 절대평가로는 A지만 상대평가로는 B가 2등급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다릅니다. 똑같은 A래도 다르다. 그래서 이건 아마 대학에서 선발할 때 많이 필요한데요. 대부분 이제 그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평균이라든가 아니면 수강자 수도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고 대학에서 선택해서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지금은 그 내신이 9등급제잖아요. 그럼 1등급이 상위 4%. 그렇죠. 상위 4%죠. 그럼 이제 100명 기준이면 4명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학교들이 300명인 학교도 많습니다. 그러면 3, 4, 12, 12명이죠. 근데 한 반에 25명이니까 12반입니다. 결국은 반에서 1등이면 1등급인 거죠. 과목당. 근데 이게 내신이 좀 다른 게요. 내가 만일에 만점자가 많아요. 그래서 4%를 비율을 넘어가요. 그럼 다 2등급이 나와요. 맞아요. 고등학교 내신은. 그래서 사실은 내가 시험이 쉽다, 만점자가 많다 이랬을 때 내가 한 문제를 틀렸다. 그럼 등급이 정말 쭉 떨어져요. 진짜 치열해요, 정말. 야, 이걸 내신 부담이 줄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부담이 늘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최상위권은 줄은 거예요. 그렇지만 애매한 학생들이 만일에 10%, 34, 66이잖아요. 그러니까 34까지는 어떻게 막 뭉개서 대학을 가볼까 하지만 66일 경우에는
절박하죠. 네. 이거는 조금. 그래서 아마 중하위권한테는 조금 약간 폭이 너무 넓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교육 정상화 측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지나치게 치열하게 서울대 지역균형 아니면 서울대 학생부 교과라든가 명문학교 아니면 의대 같은 경우는요. 내신 1등을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특히 네. 지방으로 갈수록 비수도권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많기 때문에 내신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라. 내신 공부 외에 다른 공부도 많이 해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좀 쉽게 내주자라는 것들도 있고 부담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고등학생이 만일에 첫 시험 하나를 잘 못 봤다. 그러면 아예 나는 수시로 못 가. 정시로 갈 거야. 이래서 학교 수업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면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나는 자퇴할 거야. 라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는 공교육 정상화의 한 측면이라고 봅니다. 이 실제로 2023년도 수능 지원자 중 이 검정고시 출신이 3.1%. 뭐 역대 최고라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개편안은 내신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없게 하겠다는 뜻이 그런 뜻도 있죠. 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래서 학기제라고 해도 6학기니까 12번의 시험인데 한 번만 시험 보고 이 아이가 완전히 절망하고 나는 일어설 수 없다 한다면 이거는 정말 교육적 효과가 나쁜 거죠. 이래서 좀 더 넓게 해주고 너희들이 학교 생활도 충실히 해라. 학교라는 게 교과도 있지만 비교과도 있거든요. 다양하게 재미있게. 저는 기본적으로 고3 내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방향으로 나간다고 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 1등급이 기존에는 이제 4%였는데 10%가 되면 네. 이제 조금 이제 여유가 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럼 그 안에서 네. 어떻게 변별력을 좀 더 가려낼 수 있을까라는 또 문제도 생길 것 같고 특히 상위권이요. 네. 그러면 뭐 대학에서 좀 더 뭘 추가한다거나 좀 이런 노력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입시에서 평가 요소를 알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학교의 내신을 갖다가 교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모든 활동을 비교과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글 쓰는 논술도 있고요. 네. 면접 보는 구술도 있고요. 수능도 있습니다. 많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특히 명문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아서 이 아이의 정성평가에서 전체를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학교에서 좀 더 다른 요소를 또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논서술 평가 말씀하셨는데 이게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까요? 이게 아무래도 약간 주관적으로 채점하는 사람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사실은 그 학부모들도요, 이거를 항의를 많이 합니다. 우리 애가 왜 답이 아니냐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요. 이 키워드도 있고요. 평가 요소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원하는 그 평가 요소에 맞춰서 써야 되고 핵심 키워드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이제 앞으로 이 내신을 줄서기 내신이 아니라 이 아이의 생각을 묻는 그런 내신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력이라든가 발표력이나 논리력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저는 도입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아마 시스템이 보완될 거입니다. 네. 그리고 청시를 40% 유지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수능의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대입 개편안을 봤을 때는 전체 앞에는 정시에 대한 말이 없었어요. 근데 교육부 자료에 맨 뒤로 가면 있어요. 네. 이 자료가. 네. 자, 이거는 뭐냐면 수능의 영향력은 아직까지 굳건합니다. 그래서 대입은 가장 큰 축이 수능입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요즘 저도 사실 입시 공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더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이게 입시 유불리가 또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중3인데 고등학교를 또 어디를 보내야 되나 또 엄청 고민이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 중2 엄마들이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고등학교를 일반고를 가야 되냐, 특목고를 가야 되냐, 아니면 자유형 사립고라고 또 있거든요. 네, 자사고라고. 여기를 보내야 되느냐. 또 엄청 고민이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걸 몇 가지 사연으로 그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읽어드리죠. 특목고 일반고 고민 중이던 중2 아이입니다. 갑작스러운 대입제도 개편으로 혼란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신이 쉬워졌다고 해서 특목고를 가야 하나 고민인데 괜찮을까요? 이러셨어요. 일단 근데 특목고를 가야 하나 고민이다, 고려하고 있다 하면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인가 본데요. 네, 고민이에요. 어쨌든 특목고 네. 자사고는 내신 따기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5등급제가 되니까 어떻게 이런 부담은 좀 약간 덜어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은 이제 특목고가 유리하다, 일반고가 불리하다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형에 따라서 이제 준비를 어느 학교가 해주느냐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수시가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및 실전 이렇게 있는데 학생부가 들어있는 건 내신이라는 뜻이거든요. 학생부 종합은 내신 플러스 실적입니다. 이게 생기부 관리예요. 네. 학교생활 기록부. 근데 아무래도 일반고는요, 이 생기부에 대한 다양한 활동이 특목자사보다는 적죠. 그렇지만 또 강점은 내신을 따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 아이가 내신이 유리하기 때문에 일반고가 유리한 거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특목자사가 유리합니다. 그럼 우리 얘가 굉장히 성실하고 내신도 따박따박해. 열심히 해. 그러면 이 아이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잘하는 일반고가 더 유리한 겁니다. 특히 서울대에서 교수님들이 그래요. 우리 학생들을 보니까 굉장히 성실해. 그리고 교수들의 말을 비판적으로 덜 받아들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종적이고 성실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거 외에 자기 주장이 강하고 활동을 많이 하고 보다 더 내신보다 더 많은 활동을 원한다. 그러면 학종이 적합한 아이죠. 그런 아이는 특목자사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내 아이의 성향이 어떤지 그걸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사연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학군지에 유리한 개편 같아 이사를 고민 중입니다. 일반고, 이 지방 수도권 외곽에서는 오히려 변별력이 없어서 대학 가기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서울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또 이런 고민이 있네요. 고민이 있죠. 당연히 있죠. 사실 대입에서는 이제 표현은 수도권, 비수도권 이렇게 나뉩니다. 그러니까 비수도권의 특징은요, 서울, 경기를 제외한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그 대신에 특혜도 있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이라든가 많은 쿼터를 주기도 합니다. 학군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우리는 이름으로 학군지, 비학군지 이렇게 말하지만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냥 서울 같은 경우는 25개구가 있고요. 11개의 교육 지원청이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쭉 놓으면 강남 서초가 8번째입니다. 그래서 8학군입니다. 자, 8학군의 의미는 학군지라는 얘기는 학교도 많지만 사교육 기관도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믹스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교육 인프라 혹은 학교에서 하는 많은 활동들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유불리가 아니고요. 특성에 맞게 하는데 단 하나, 입시의 중심이 수능이 있잖아요. 그럼 결국 뭐냐? 내가 내신을 따박따박 잘해도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고등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가는 학교, 학과의 입학 요강을 보셔서 몇 등급을 만들어야 되나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거 중요하더라고요. 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이제 가려고 하는 학과가 이제 지역 인재 전형으로도 또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비수도권에서. 그러니까 또 이제 관심 깊게 보게 되더라고요. 네. 지역 인재 전형은 그 지역에 사는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요. 이게 점점점 이제 조금 엄격해져서 지금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을 부모와 함께 주소지가 같아야 됩니다. 네, 그 대신에 이건 대부분 학생부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 관리만 잘해도 지역에 있는 의대라든가 사범대라든가 명문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야, 지역 인재 전형이 있다 그러니까 애들만 싹 옮겨놓고 또 이런 게 있었군요. 안 되죠. 편법이 있었으니까 네. 다 같이 있어야 된다. 같이 가서. 네. 6년이라고 그러셨죠? 네. 학군지가 아닌 수도권 외곽 그리고 또 지방에 있는 학생들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습니까? 일단은 자기 지역에서 갖고 있는 걸 먼저 따야죠. 기본적으로 지역 인재도 하지만 만일에 내가 그래도 나는 지역에 있지만 인서울 가고 싶다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네. 네. 그렇게 될 경우는 잘 보시고요. 내가 하는 지역에서 딸 수 있는 내신을 딱 따고 그다음에 원하는 수능 등급을 딱 만들면 됩니다. 그런 대부분 이제 문제는 수학이죠.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사실은 또 요즘 국어가 발목을 잡습니다. 저는 발목을 잡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 중등, 고등부터 자꾸 남의 걸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쟤네 학군지의 중학교 애들은 무슨 문제를 푸나. 그다음에 모의고사를 보면 전국 등수가 나오거든요. 적어도 그 위로 올라가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현재 중2 최상위권 의대, 치대, 한의대 혹은 스카이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 다 잘. 개편안으로 봤을 때 당연히 내신 등급으로는 변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입시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제 중학교 2학년부터 좀 입시가 바뀌지만 입시의 기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아셔야 돼서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 대신에 전략은 필요합니다. 이 메디칼 전략과 그다음에 이 스카이 전략은 좀 다릅니다. 예, 메디칼 전략은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지금 의대 입시는요, 그냥 내신도 1등이고 수능도 1등급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시에서 서울의 39개 대학 중에서요, 여러분들은 1위 대학과 아니면 뭐 30위권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죠? 아닙니다. 수능 한 문제, 두 문제 차이입니다. 맞아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의대를 가겠다 그러면 따박따박 공부하는 겁니다. 따박따박. 아주 열심히. 네, 말은 그리고 쉬운데. 네. 비수도권은 반드시 지역인재 활용하시고요. 네. 네. 그리고 만약 수도권은 온다 그러면 수시로 집중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스카이 전형은요. 사실 서울대는 100% 학생부 종합으로 뽑고요. 그다음에 연대, 고대도 다 학생부 종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교 내신과 활동을 많이 해야 돼서 학교 생활 기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참 오늘 또 하나 명언이 나오네요. 따박따박 공부해야 된다. 참 어렵지만 참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뭐 고입을 준비하고 있는 부모들이나 학생들 이미 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 이하가 좀 궁금해요. 초등생 자녀를 둔 부모들 네.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초등 자녀들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나는 초등 때 마음껏 놀리겠다 이런 분, 아니면 나는 지금부터 빨리 해야겠다 마음이 급하신 분. 그런데 저는 중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고등학교들 다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충실하라고 말합니다. 초등이 초등 과정을 제대로 못하고 중등을 넘보면요, 정말 버블만 칸까지 있는 선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고 그리고 본인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거는 공부 습관이고 입시의 중심은 수학인데 수학이 오래 걸리잖아요. 수학은 쉴 수가 없어요. 보통 수능 보는 날 아침도 보고 갑니다. 이 감이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어린 아이를 많이 시키면 수학을 싫어하고 너무 어려운 걸 시키면 수학을 무서워합니다. 수포자가 너무 많거든요. 수포자만 안 만드셔도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나중에 학력이 높아가면 얘가 어릴 때 그렇게 책을 안 읽어서 이해를 못해요 이런 말 너무 많이 합니다. 보통 책을 태교 때 많이 들어요. 뱃속에서. 엄마가 그때 열심히 책을 읽어주고 4학년만 되면 책을 놓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에. 그건 아니다. 그래서 독서와 국어를 잘 연결하며 입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사회 이런 게 좀 약해서 네. 이제 이과 쪽이 더 맞겠다 생각에 지금 이과 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 이제 입시 제도가 바뀌니까 지금 이과인 아이들도 사회를 잘해야 그럼요. 되고 그리고 문과 친구들도 이제 수학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좀 팔방민 다 잘해야 돼. 다 잘해야 되네요. 다 잘해야 돼. 네. 근데 이제 다 잘한다는 게 최상위권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이번 통합형, 융합형 수능이거든요. 기본을 잘해야 돼요. 네. 그래서 고1 과정까지를 잘하려면 중등에서 10과목 넘는 과목을 정말 개념을 정말 충실히 하면 좋을 겁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 학부모 10명 중에 7명인 7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네. 근데 또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죠. 이거 한번 짚어볼까요? 네. 논란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내신도 만일에 진로 선택 과목 몇 명이 안 듣는 걸 어떻게 절대평가할 거냐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에서 원하는 심화 수학은 어떻게 할 건가? 이것도 고민이 많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시안입니다. 확정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곧 이제 확정안이 나오면 그때 걱정하셔도 된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네. 많은 지금 교육부에서 많은 학부모의 의견을 지금 취합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이다. 알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하고는 그 분위기가 워낙에 많이 바뀌어서 참 생소했는데 네.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 종신보험 관련된 이슈입니다. 김현우 소장님 모시고 뭐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종신보험 저도 있고 네. 제 주변에도 종신보험 뭐 하나씩은 다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 나온 게 있어요? 단기납 종신보험? 네, 이건 뭐예요? 그렇습니다. 본질은 종신보험이에요. 이 종신보험이라고 한다면 사망보장을 주로 해주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기납이 뭐냐? 보통 우리가 예전에 보험을 가입하면 뭐 10년 동안 내거나 뭐 20년 동안 내거나 길게는 3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을 하는데 이 단기납 종신보험은 뭐 3년, 5년, 7년 혹은 이렇게 10년 이내에서 짧게 보험료를 낸다라고 해서 단기납 종신보험이라고 부르는데요. 특별한 상품은 아니고요. 본질은 종신보험이다. 이 사망보장이 주된 이 보장성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상품이 생겼을까요? 이게 우리나라 인구 구조하고 좀 가족 구성이 변화하는 데 좀 큰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망보험은 사실은 남겨진 가족을 위해서 필요한 보험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뭐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이 자녀를 갖지 않는 딩크 문화도 확산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사망보험금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종신보험을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2017년에는 이 종신보험을 신규로 가입했던 건수를 보면 157만 건이 가입했습니다. 돈으로 치자면 87조 3,300억 원 정도가 됐는데 2022년에는 확 줄어가지고 새롭게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106만 건, 돈도 49조 원 정도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사에서는 이 생명보험사에서는 특히나 종신보험이 주된 수입원인데 이렇게 가입자 수가 점점 줄다 보니까 어떻게 좀 가입자를 늘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나온 게 이 단기납 종신보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치 해약환급금이 높다 보니까 그 높은 거를 다른 종신보험하고 비교하면서 이게 마치 저축인 양 이렇게 판매를 하는 이 불안전 판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실제로 금융감독원에서도 지난 7월에 이런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이 불안전 판매를 예방하고자 여기에 규제를 좀 걸었습니다. 제가 조영구 씨랑 결혼할 때요. 네. 보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정리를 한번 싹 했거든요. 네. 근데 종신보험이 많은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어머 웬일이야 막 나를 생각해서.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었는데 조영구 씨가 이제 지인들한테 자꾸 이거를 이제 소개를 받고 그래, 이제 와서 들어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뭔지도 모르고 종신보험을 계속 든 거예요. 근데 네. 종신보험인 줄 알고 너무 놀래서 막 해지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자신한테 관련이 없잖아요. 사망한 다음에 이후 나오니까. 보험이니까 그때서야 가슴이 알아서. 따뜻했다. 다시 네, 그럼 더 그렇지. 차갑게 식을 것 그럼 같은데요. 그렇지. 아니 근데 장담하지 네. 마세요.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그렇죠. 제가 들어야 되는지. 아, 맞네요. 그렇죠. 아, 그러면 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문제가 뭔지 이것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데 일단 보장성 보험이니까 이 보장의 측면에서 한번 놓고 보자면 매달 내는 보험료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사망보험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100만 원씩 납입하는 이 보험을 가정을 해볼게요. 5년을 납입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망보험금이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일반 종신보험을 가입한다. 물론 납입 기간은 길겠지만 매달 100만 원씩 똑같은 돈을 내더라도 몇억 원 정도의 사망보험금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이게 진짜 내가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면 이게 차이가 클 텐데요. 그렇다면 이게 저축으로서는 얼마나 쓸모가 있냐. 사실 절대로 이건 저축성 보험이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안전 판매가 많으니까 실제로 저축에서의 효율은 어떻게 되는지 보면 일반적인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5년 뒤에 해지할 경우에 해지 환급금이 원금 대비 103.3%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넣었으면 여기에 이자는 뭐 33만 원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10년 뒤에 이걸 해지해서 환급받는다라고 한다면 약 120% 정도가 되는데 10년 동안 받은 이자가 고작 20%면 그냥 단순 계산했을 때 1년당 2% 정도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요즘에 뭐 시중은행이나 아니면 저축은행, 이금융권의 예금, 적금 금리 보면 4% 넘는 것들을 흔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이것과 비교했을 때는 이 저축의 기능으로서도 정말 터무니없이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반도 안 되는 이자율. 그러니까 종신보험으로서의 보장도 약한 거고 또 저축으로서의 수익률도 저조하다. 이거 왜 들어 이걸? 그렇죠.
그런데다가 또 네. 중간에 해지하면 또 손해도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제 보험의 가장 큰 단점이 우리가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원금도 잘 못 네. 받는다라는 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인데 우리가 뭐 적금이라든지 예금으로 돈을 모으면 중간에 해지했을 때 원금 손해는 안 보잖아요. 최소한. 그런 이 시중은행 적금이 훨씬 낫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게 됐을 때 원금 손해까지 볼 커다란 위험을 감수하고 받는 게 고작 뭐 10년을 유지했을 때 20% 정도 예적금보다 못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저축으로서의 기능이 맞지 않겠죠. 분명히 이 본질은 사망보장을 위한 보장성 보험이니까 이 사망보장에 최적화된 상품은 이 사망보장, 이 종신보험이나 다른 보장성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고 저축은 진짜 저축의 기능에 최적화된 예적금이라든가 다른 저축성 상품을 이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단기납 종신보험을 추천받았다면 장점은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장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사실상 사망보험이 필요하다면 뭐 보장성 보험 중에 하나니까 검토를 해볼 만한 가치는 있을 텐데 중요한 건 이렇게 납입 기간을 짧게 하고 이 나머지 기간을 보장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험료는 좀 부담 없이 평상시에는 적게 내면서 보장을 길게 가져가자라는 이런 개념하고도 안 맞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걸 이 보장성 보험이라고 가입하시는 분들보다는 이 저축성 보험으로 잘못 알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잘못 알고.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목돈 마련, 5년 내에 단기납 상품이니까 뭐 3년 내에 큰 돈 좀 마련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게 은행 적금보다 좋은 건가 착각을 하시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해지를 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거고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 손해도 발생하고 그리고 납입 기간을 다 채우고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뭐 물가 상승률 연 4%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 물가 상승도 극복 못할 정도의 이자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든 분들은 네. 지금 해지하는 것보단 해지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는 게 그냥 낫긴 나은 거죠. 네, 저축으로 알고 가입하셨으면 일단은 원금 손해를 보시는 게 굉장히 손해니까요. 네. 조금 버티셨다가 원금 도달하면 그 다음에 이제 목돈을 운용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종신보험도 그렇고 이게 기니까 또 긴 거는 끝까지 유지하는 게 만만치가 않다고 그러는데 관련해서 네. 사연이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전해드릴게요. 저축보험을 가입하고 2년 정도 지났는데 설계사가 바뀌었다며 찾아와선 종신보험으로 갈아타기를 권유했습니다. 사망보장 외엔 아무 특약 없는 종신보험이고 보험료는 50만 원이나 됐는데 저축이랑 똑같다며 며칠 동안 설득을 하는 바람에 갈아탔는데요. 종신보험은 저축이 아니란 걸 한참 후에 알게 됐고 뒤늦게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나마 이 추가 납입이란 걸 알게 되어 이 보험료 외에 매달 50만 원의 추가 납입까지 월 100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 맞는 걸까요?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도 이거 이게 참- 중간에 깨면 손해가 있기 때문에 깨지도 못하고 그냥 꺼름직하게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그 사연 들어보니까 추가 납입을 50만 원 하셨다고 했거든요. 네네. 이거 환급금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사실은 착시 효과인데요. 이 추가 납입이라는 건 내가 원래 납입하기로 한 기본 보험료에다가 그냥 임의대로 돈을 얹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보험료에서는 사업비라는 수수료, 쉽게 얘기해서 수수료를 한 10%에서 20% 정도 되는 금액을 뗍니다. 그런데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뭐 없거나 한 1,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큰 돈과 수수료가 적은 돈이 섞이다 보니까 해약 환급률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네. 그것 때문에 납입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기존 보험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해약시키고 다른 보험으로 가입시키는 행위를 승환계약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보험이 기존 보험 좋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갈아타게 만드는 이런 권유하는 것 자체를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승환계약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럼 갈아탄 보험이 좋은 보험이냐? 과거에는 저축성 보험이었고 지금 갈아탄 건 보장성 보험이잖아요. 이분의 목적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서 설명도 미흡한 불완전 판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인데 네. 지금 저축성 잘못 알고 지금 가입하신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무효 처리가 좀 되지 않을까요? 이분의 말씀이 맞다면 무효를 주장하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보험사에다가 뭐 본인이 실제로 가입하셨을 때 작성하셨던 서류로 사본을 계속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본을 좀 받아보시고요. 거기에서 내가 작성하지 않은 부분이 혹시나 남이 이 대필로 작성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가입 당시에 이제 모집인 설계사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서류가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이거는 저축입니다라는 식으로 메모를 해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 민원을 제기할 때 증거 자료로 쓸 수가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금융당국이 지난 9월부터 단기납 종신보험에 제재를 가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단기납 종신보험이다 보니까 납입 기간이 짧고 그 납입 기간만 채우면 마치 이 저축인 양 속여서 판매하는 그런 행위가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5년짜리, 7년짜리 이렇게 납입 기간이 짧은 상품은 납입 기간이 끝나더라도 해약 환급금이 100%가 되지 않도록 맞춰라라고 금융감독원이 제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단기납이지만 원금도 안 되네라고 해서 사람들이 속아서 가입하는 경우는 없겠죠. 하지만 이 금융감독원에서 5년, 7년짜리는 만기 시, 납입 만기 시에 100%를 넘지 못하게 해라라고 하다 보니까 그럼 10년이면 100%를 넘게 하는 이런 또 상품들을 살짝 비껴가면서 만들고 있거든요. 네. 이건 소비자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어쨌든 단기납이든 장기납이든 종신보험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절대로 저축성 상품은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니 뭐 어딜 가서나 그 사인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서명 절대 함부로 하시면 안 근데 됩니다. 앞에서 워낙 이 말들을 잘하니까요. 보지도 않고 그냥. 아니 깨알 같은 글씨를 언제 다 보냐고. 맞아요. 그거 다 봤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이상해. 나는. 그러니까 친한 사람한테 네. 가입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불안하니까. 저는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된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보험 가입 시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지 좀 꼼꼼히 좀 짚어주세요. 네,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게 그 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입하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세요라고 하지만 그 두꺼운 약관과 쬐끄만 글씨 언제 다 살펴봐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이 해당 내용에 대한 이 상품에 대한 중요 내용을 상품 설명서라는 이 서류를 통해서 일단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설명서 맨 앞장에 나와 있는 요약된 것이라도 잘 읽어보시고요. 뭐 상속세나 이런 재원이 필요하지 않다면 일반적인 가구에서는 뭐 종신보험 같은 부분은 거의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본인 상황에 맞춰서 이 보험이 실제로 우리 가정에 필요한지 아닌지 그 부분부터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해 준 다음에 네. 종이에다가 이거 이렇게 뭐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어요. 네. 그냥 네 하시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쳐놓잖아요. 물어보면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게 그 얘기예요. 예. 맞아. 그리고 무슨 또 요즘에 투자할 때 등급 있어. 네. 등급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등급을 쓰면 이거 가입 못해요. 이 등급 나오면 요 등급이 나와야 돼요. 여기다가 사인을 하셔야 여기다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사연 읽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년 납 종신보험에 가입한 48세 남자입니다. 보험료는 매달 17만 원씩 내고 있는데 올해 12월에 납입이 끝납니다. 지금까지 낸 보험료는 총 4,500만 원 정도고 해약하면 3,100만 원 정도를 돌려받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해약하고 목돈을 받아서 다른 곳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그게 아니면 혹시 종신보험을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셨어요. 야, 20년 동안 정말 긴 시간이거든요. 꾸준히 납입을 했고 이제 납입이 끝난다는 건데. 야, 일찍 드셨다. 28에 든 거 아니야? 종신보험. 그렇죠. 너무 일찍 드셨다. 20년 납이니까. 아니 근데 저 같으면은 근데 좀 급전이 필요한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네. 좀 보장형이니까 좀 그대로 놔두지 않을까. 잊고 살았으면 좋겠다요. 맞습니다. 유리하지 않을까요? 대부분 이제 보험이 이 납입 기간이 끝나고 나면 보장받을 일만 남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납입을 하셨는데 굳이 해약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사망 보장이라든지 특약 같은 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뭐 짧게는 뭐 10년에서 30년 정도 보험료 납입하고 그 이후에 종신보험은 특별한 만기가 없기 때문에 평생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그 안에 특약들은 뭐 짧게 60세에서 80세까지 보장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할부금 다 내고 이제 이 물건은 나만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할부금 다 낸 상태에서 이거 중고마켓에 파는 그런 게 이제 해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는 잘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납입 끝나고 나가지고 뭔가 네. 이렇게 아무 말도 없고 막 아무도 하면 좀 불안감이 좀 엄습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도 해지하지 않고
네. 예, 일단 기다려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상 보험료를 다 냈으니까 이젠 그 보험의 혜택을 다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 이게 급전이 필요해서 해약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주계약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붙어 있는 특약들입니다. 보통 뭐 진단금이라든지 수술비 이런 것들이 특약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특약들도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전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사망보장은 나 필요 없어라고 하더라도 그런 특약들이 나한테 필요하다면은 이걸 유지를 해야 되니까 주계약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따져보시고 만약에 주계약, 사망보험이 필요 없다. 그러면 그 사망보험금만 줄이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건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48세에 완납했잖아요. 네. 앞으로 이분 돌아가시려면 50년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50년 동안 4,500만 원이라는 돈이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50년 동안 은행 이자 정도는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해약하지 않으면 그 돈은 절대로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라서 그냥 이제 납입하고 잊고 살아야 되는 돈이고 각종 보장, 사망 보장 포함해서 특약들 이런 보장들을 앞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사실상 사망보험금이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걸 좀 줄이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절대 하셔서는 안 될 게 나중에 가서 이걸 이제 연금으로 전환한다거나 하게 되면 어차피 사망 보장을 해약하고 그걸 잘라서 받는 연금식으로 나눠서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되고 물론 이제 사망 보장을 줄이게 되면 해약 환급금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1억을 가입했는데 해약 환급금이 6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 사망 보장을 1억에서 5천만 원으로 줄이면 해약 환급금도 6천만 원 중에 3천만 원 절반만 나온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잘 판단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납입이 끝난 보험은 두는 게 낫다. 아니 근데 50년을 두란 말이에요. 답답하다. 그러니까 해약하실 때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여행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네. 내가 몇 살에 가입해서 언제까지 내고 언제 받는지 그럼 이게 플랜을 좀 새로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고민은 재현 씨가 네네.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망보험 가입을 좀 하고 싶은데요. 알아보니까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종신보험이 보험료는 10배 넘게 비싼데 20년 후 납입한 금액을 다 돌려준다고 하고요. 정기보험은 지금은 싸지만 돌려받는 돈이 없습니다. 저축하는 셈치고 종신보험을 들지 당장 싼 정기보험을 들지 고민입니다. 사망보험에 종신보험하고 정기보험 두 가지가 있는데 뭘 들까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신보험, 정기보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종신보험은 익히 들어보셨지만 정기보험은 좀 생소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보장을 해준다. 그게 정기보험이에요. 그렇습니다.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종신토록 100세까지 살든 200세까지 살든 언제 사망하셔도 사망보험금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게 종신보험이고 만기가 없죠. 그런데 정기보험은 뭐 60세까지만 혹은 20년 동안만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보장을 받는 게 정기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보장 기간을 똑같이 설정을 한 후에 네.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종신보험은 보장의 기간이 무제한인 거고 맞아요. 정기보험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데 종신보험은 뭐 10만 원이고 정기보험은 10,000원이다? 이거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를 사려고 봤는데 차 매장에 갔더니 2천만 원인데 렌트를 하려고 갔더니 하루에 5만 원이더라. 그럼 이게 더 좋은 건가? 이거는 이제 안 맞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이 둘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내가 필요한 기간이 언제까지고 어떤 보장을 받아야 되는지 그걸 놓고 사실은 이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도 또 이제 전문가시니까 네. 선택할 때 좀 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정기보험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은 기간이라면 싼 게 좋습니다. 사실은 사망은 뭐 사망하거나 아니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이게 뭐 분쟁의 소지가 거의 없는 보험이라서 동일한 기간 동안 예를 들어 60세까지 보장을 해주는데 어느 보험사는 2만 원이고 어느 보험사는 뭐 2만 5천 원이다. 그럼 당연히 2만 원짜리 보험사가 좋은 거겠죠. 그런데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뭐 납입한 금액을 다 돌려준다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이건 해약을 했을 때 얘기고 종신보험은 절대 환급받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보장이 필요한 기간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그 보장 기간별로 보험료가 싼 보험사가 어디인지 이걸 선택해 보시고. 잠깐 사망보험이 보장 기간이라는 게 전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60이면 60에 죽으란 얘기예요, 뭐예요? 맞습니다. 그 안에만 사망을 해야 사망보험금을 준다는 건데 뭐야? 그러면 70까지 살면 안 줍니다. 그런데 사망보장이 사실은 가장으로서 우리가
이 가족들을 책임지려고 가입하는 보험이잖아요. 예를 들어 65세에 나는 은퇴했고 그때 자녀들은 다 알아서 경제활동하면 알겠습니다. 그때는 사망보장이 필요가 없죠. 아니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 뭐 미래에서 온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오늘 이 노래 엄청 그렇죠? 나오겠어요. 10월의 마지막. 와 정말 기억납니다 그 노래. 야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하루 마무리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11월의 첫날이죠.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